안녕하세요. Can detect fake or not? That is the question 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중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아이폰 X 이상의 유저이시고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페이스 아이디를 뚫으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뚫릴까요? 당연히 안 뚫리고 뚫려서도 안 되겠죠. 혹시나 궁금하셔서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안티스푸핑이라는 기술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페이스 안티스푸핑이라고 얘기하고요. 스푸핑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얼굴을 이용을 해서 얼굴 인증을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안티스푸핑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안티스푸핑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는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얼굴 인식 분야다 보니까 딥러닝 기술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안티스푸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스푸핑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있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얼굴 인식 기술 속에서의 안티스푸핑입니다. 안티스푸핑을 만나기에 전에 우선 얼굴 인식 기술이 서비스 속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얼굴 인증을 시도하시겠죠. 그럼 디바이스에서 얼굴 영역을 찾는 얼굴 검출 단계를 진행합니다. 얼굴이 검출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여러분의 얼굴과 지금 인증하려는 여러분의 얼굴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얼굴 검증, Face Ve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얼굴과 현재 여러분의 얼굴이 동일하다면 인증이 완료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번엔 얼굴 인식 기술 속에서 안티스푸핑이 어떠한 스텝에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증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등록된 제 얼굴과 현재 제 얼굴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과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용했던 서비스들은 보안상 매우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도를 막기 위해서 얼굴 인식 시스템 이전에 안티스푸핑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사진, 동영상 등은 살아있지 않은 얼굴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매칭까지 가지 않게 되고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스푸핑을 시도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진을 프린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실리콘 마스크를 이용해서 3D 스푸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에 특정 하관을 프린팅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스푸핑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인터랙션입니다. 이는 유저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하고 유저가 그에 반응해서 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스푸핑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라이브니스 체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텍스처입니다. 말 그대로 재질이라는 뜻인데요. 실제 얼굴과 스푸핑하는 디스플레이 또는 프린트 도구와의 재질의 차이를 통해 스푸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인터랙션 베이스 탐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랙션 기반 탐지법은 유저에게 눈을 깜빡여 주세요 또는 고개를 상하 좌우로 돌려주세요 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시한 행동을 유저가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체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인터랙션을 탐지하는 방식에는 크게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과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데요. 장점은 가장 심플하다라는 장점과 정지되어 있는 프린트 어택에는 확실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저에게 특정 행동을 지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리플레이하는 공격에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으로 뚫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텍스처 베이스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얼굴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질의 특징과 패턴을 탐지하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모발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휴대폰을 이용해서 스푸핑하는 케이스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동그라미 영역에 물결 표시로 흔들리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발의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모바일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프린트된 이미지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스푸핑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쓰거나 핸드크래프티드 피처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조합하거나 마지막으로 딥러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텍스처 모델의 장점에는 대부분의 어택 타입, 즉 리플레이, 프린트, 마스크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기기별로 성능의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페이에서도 텍스처 모델을 중점적으로 리서치, 연구 개발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도별로 3가지 연구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텍스처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핸드크래프티드 피처와 머신러닝 모델을 조합한 연구인데요. 2015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피처로서 이미지 질감 표현에 자주 활용이 되는 LBP, 로컬 바이너리 패턴이라는 피처를 활용했습니다. LBP 피처를 생성하는 방식을 아래 귀여운 라이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라이언의 이미지는 각 픽셀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얀 부분을 줌해 보면은 3x3 크기의 픽셀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운데 4라는 픽셀 값 주변으로 8개의 픽셀 값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의 값, 즉 4를 기준으로 그 값보다 작으면 1, 크면 0으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인코딩은 8비트 이진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은 다시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죠. 이 과정을 라이언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모든 10진수 값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한 것이 LBP라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 LBP 피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굴에 RGB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다른 색상 영역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각 색상 영역에서 각 채널별로 앞서 말씀드린 LBP 히스토그램을 구하게 되고요. 이 히스토그램 3개를 합친 다음에 이를 이용을 해서 SVM이라는 클래시파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푸핑인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2018년도 연구이고요. 여기서 제시한 방식들은 그 뒤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정보인 억실러리한 정보를 활용해서 성능을 높이고자 한 연구입니다. 억실러리한 정보에는 공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뎁스맵과 시간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RPPG 시그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뎁스맵이라는 것은 카메라와 얼굴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얼굴의 높낮이를 판단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얼굴의 등고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RPPG란 한국말로 맥파라는 의미인데 이는 혈류량의 변화, 즉 심박동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제 얼굴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과 같이 뎁스가 입체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얼굴 부분에서 혈류량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PPG라는 시그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푸핑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대폰 등은 평평한 화면이기 때문에 뎁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0의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RPPG 시그널도 마찬가지로 혈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0이라고 넣습니다. 두 라벨은 모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던가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라벨들은 둘 다 완벽한 라벨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 라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을 입력을 받고요. 그 이유는 시간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RPPG 시그널을 생성하기 위함이죠. 각 이미지는 CNN 모듈을 통해서 뎁스 맵을 근사하게 되고 여러 장의 프레임에서 나온 시간적인 정보를 RNN이라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RPPG 시그널을 만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뎁스 맵과 RPPG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스푸핑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연구는 2020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컨셉은 스푸핑의 경우에는 특정 노이즈 값이 이미지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아레 패턴이 그러한 노이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건데요. 모아레 패턴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노이즈를 의미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넷 형태의 인코더 디코더 모형을 이용을 하고요. 실제 이미지, 즉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 색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동일한 크기의 스푸핑 노이즈 Q라는 이미지, 즉 오른쪽에 보이는 회색깔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라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0으로 되게 학습을 합니다. 모델이 학습되고 결과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 건데요. 왼쪽처럼 라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푸핑 Q가 아무것도 없는, 즉 0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오른쪽처럼 스푸핑 이미지는 스푸핑 Q가 만들어져서 이를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푸핑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방법과 텍스처 모델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실험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고 개선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았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푸핑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데이터셋을 획득하고 기존 연구들 중에 해결하려는 상황과 유사한 그리고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구현해보고 개선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개의 데이터셋 중에 세 번째 표시된 OULU-MPU라는 데이터셋을 중점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OULU-MPU라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실험으로 다루고 있고요. 저희도 뭔가 모델을 구현을 하고 개선을 할 때 그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OULU-MPU라는 데이터를 계속 활용했습니다. 저희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프리트레인된 레즈넷 블락을 거치게 되고 각 블락의 레지듀얼 커넥션에 어텐션을 주어서 피처맵을 합쳐줍니다. 합쳐진 피처맵은 위에 파란 색깔 스트림인 뎁스맵을 만드는 CNN 블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 정보를 기존 피처맵과 합쳐서 최종적으로 라이브냐 스푸핑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차용한 이유는 기존 연구들 중에 뎁스맵을 활용하는 구조들을 차용을 했고요. 어텐션 등은 저희가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방금의 모델 구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 성능 지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APCR은 스푸핑을 정상이라고 오판단하는 비율, BPCR은 정상을 스푸핑이라고 오판단하는 비율, 마지막으로 에이서는 이 두 개의 수치의 평균값입니다.
모든 매트릭이 오류 비율이다 보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앞서 보셨던 연구들 중에 2018년도와 2020년도의 연구의 성능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성능을 낼 때는 2020년도 연구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그 전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꽤나 좋은 성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도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은 맥북의 웹캠을 이용을 해서 데모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모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실제 얼굴을 판단할 때 스푸핑으로 판단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더 치명적으로 스푸핑인데 정상이라고 오판단해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존 연구들에서 말하는 최고 성능, 일명 소타까지 개선을 했는데 왜 데모 환경에서는 안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크로스 도메인 테스트인데요. 이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이닝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A와 B라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A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모델을 다른 데이터셋인 B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각 데이터셋 내에서 트레이닝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눠서 테스트하는 방식을 인트라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앞서 기존 연구와 비교한 테이블은 이러한 인트라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였습니다. 여기서는 성능이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에서 성능이 좋지 못함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데모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죠.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에서 성능이 좋지 못한 현상을 저희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트레이닝 테스팅 디퍼런스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의 차이라는 뜻인데요. 각각의 데이터셋들이 수집된 환경, 카메라의 스펙, 실험자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셋의 분포가 달라졌던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 3개를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에 넣어서 임베딩을 추출하고 이를 TSNE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각화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데이터셋이 중점적으로 분포하는 영역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포의 차이 때문에 어느 하나에서 학습한 모델이 다른 분포의 데이터에 테스트를 할 때 성능이 좋지 못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2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측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 데이터셋마다 분포가 다 다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비스해야 할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 측면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을 제네럴하게 학습함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모든 분포를 커버하는 데이터를 모으자. 이를 실현하려면 모든 있을 수 있는 상황, 환경을 고려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비용과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생체 데이터 중 하나인 얼굴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였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증강이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기존의 데이터를 변형해서 증폭시키는 것인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일반적인 거의 모든 이미지를 다루는 딥러닝에 활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중 효과를 본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밝기, 대조 조절 등 어그멘테이션 등을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패치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특정 영역에 패치 부분을 없앤다던가 다른 값을 넣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방식으로 꽤 효과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ISO 노이즈인데요. 테스트를 할 때 어두운 환경에서 테스트 성능이 좋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두운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ISO 노이즈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제네럴한 방식은 워낙 유명하니까 스킵하고요. 패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에서 랜덤 크기의 사각형 패치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컷아웃과 랜덤 이레이즈는 패치를 이용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내부를 어떤 값으로 채워 넣느냐의 차이입니다. 매우 간단한 어그멘테이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꽤 좋아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스푸핑이라는 태스크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태스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굴 부분에 패치를 붙임으로써 모델로 하여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텍스처 정보를 이해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ISO 노이즈라는 것은 카메라 ISO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두운 환경에서 카메라 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ISO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노이즈 점들이 많이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밝은 실내 환경에서 촬영된 것들입니다. 즉,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이 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전혀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SO 노이즈 어그멘테이션을 해줌으로써 어두운 환경을 좀 더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데이터 볼륨 그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도 저희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모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포를 커버하는 모델을 학습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기존에는 하나의 데이터, OULU, MPU라는 데이터로만 학습을 했는데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럴하게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연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통에 합쳐서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만 이 방식보다 좀 더 나이스하게 성능이 좋은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구조는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의 구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스푸핑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GAN이라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입력으로 받고 공통된 피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피처는 세 가지의 로스에 활용이 되는데요. 도메인을 구분하는 GAN 로스를 통해서 제너레이터는 데이터셋의 제너럴한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파이어로 스푸핑을 판단을 내리게 되죠. 맨 위에 트리플렛 로스는 모든 라이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스푸핑 데이터는 각각 떨어뜨리게 만들어 줌으로써 라이브와 스푸핑의 구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기존 학습한 모델과 성능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솔루션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자체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APCR, 즉 스푸핑을 판단하는 케이스를 0이라고 했을 때 BPCR을 최소화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 대비 BPCR을 50% 정도 낮추는 개선 효과를 봤는데요. 즉, 하나의 데이터에 잘 학습된 모델보다 여러 개의 데이터로 학습한 제너럴한 모델이 크로스 데이터베이스 테스트에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선 포인트는
얼굴 이외에 주변 정보를 활용한 모델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얼굴 영역만을 잘라서 입력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요. 사실 스푸핑을 시도할 때 기가 막히게 얼굴 부분만 나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저는 정확하게 어떠한 씬에서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푸핑을 시도할 경우에는 주변 정보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담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잘라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는 모델을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푸핑을 시도할 때 휴대폰의 베젤이나 손가락 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배경이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요. 분류를 하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이 모델을 기존의 모델과 앙상블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이시는 솔루션 3가 솔루션 2에서 방금 말씀드린 컨텍스처 모델을 앙상블을 한 결과입니다. 앙상블 방식은 각 모델의 스코어를 웨이티드 썸하는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솔루션 2 대비해서 BPCR이 또 한번 절반가량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부분에 포커싱하는 모델 2개를 섞음으로써 최종 모델의 에러를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3가지의 개선 포인트를 통해서 초창기 모델 대비 상당히 개선된 모델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모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보다는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 개선 포인트를 큰 줄기로 해서 앙상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데이터의 조합 등을 이용해서 개선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리를 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안티 스푸핑이라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스푸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는 어떻게 안티 스푸핑 모델을 개발하고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개선된 그리고 안전한 얼굴 인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카카오페이에서 얼굴 인식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얼굴 인식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김중균이었고요. 긴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